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2021년 그 구급 세법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해설을 시작할게요. 우선 올해 세법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비하면 훨씬 쉬웠고 작년에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선택 과목에서 마지막 되는 해이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자체도 출제가 안 돼 있죠. 한 문제도 보통 9급은 계산 문제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도 아예 출제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도 크게 오래 걸릴 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문제 정도 이제 보기 중에 모르는 게 나오긴 하지만, 근데 답을 찾는 데는 충분히 그걸 뭐 배제하더라도 찾을 수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공부하셨으면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시면 납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에서 1번에 주된 공동사업자한테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에 그 합산과세가 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에는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랑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그래서 합산과세니까 연대 납세의무가 있죠. 물론 그 한도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다 있는 거죠. 얘들도. 그리고 3번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한다. 얘는 뭐예요? 연대 납세 의무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몇 번씩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4번 당연히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인이 납세금을 치는 거. 그것도 뭐 다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이번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1번 보시면 이제 납세와 장부나 서류 은닉 제출 지연, 그럼 찾기 어려우니까요.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고, 이번에 거래처 조사라든가 거래처 현지 확인, 금융거래 현지 확인 다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3번은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그래서 조세범 처벌 조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4번은 국외 자료 수집 제출 또는 상호합의 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과 협의가 필요해요.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얘들은 중지라는 거죠. 중지. 연장이 아니라 조사 중지의 사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이것도 뭐 계속 저희 봤던 거라서 보시면 1번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과 이전 차익, 얘들은 입금을 보지 않는 거고요. 2번 자본 감소의 경우, 자본 감소가 뭐냐면 감자라 보시면 되죠. 감자에서 발생하는 그 감자 차익 이런 것들, 그래서 걔네들은 입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3번 체험의 출자 전환이요. 그리고 액면가랑 시가의 차익이 있고 시가랑 발행가의 차익이 있잖아요. 액면가랑 시가의 차익은 주발초였고 입금 불산임이고, 시가랑 발행가 차이는 체험 현재 입금으로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체험의 출자 전환으로 액면 금액 이상의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 그러니까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뭐예요? 채무 현재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은 입금을 산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입금으로 들어간다. 4번에 부가세 매출세액은 당연히 입금 아니죠. 얘들은 내 거 아니니까. 4번 보시면 후발적 사유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저희가 계속 봤던 건데 보시면 1번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과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 귀속을 제3자한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한테 소득이 변경되는 건 후발적 사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후발적 사유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상호합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3번 같은 판결이죠. 판결에 따라 다른 걸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4번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를 할 수 있다. 5번 보시면 국세관법상 납세는 성립한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만 모두 고르면, 그래서 성립과 동시 확정되는 것도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라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보시면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는 뭐 대상이 되지 않죠. 걔네들은 실제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니은은 납세자업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죠. 그달 말에 그래서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되고, 그다음에 디귿은 중간에 합한 법인세만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 결정하는 경우 제외하고 이때 동시에 성립과 확정이 되는 거였고요. 리얼의 원천징수 납부전 가산세, 그래서 고지에 따른 그 가산세도 매일매일 확정시킬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미음은 중간에 합한 소득세는 아니죠. 법인세만 대상이 되는 거니까. 수시부 가는 것도 당연히 성립하고 나중에 고지 등을 통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니까요. 걔들도 대상이 아니다. 걔들도 뭐 자주 봤던 거라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6번 보시면 원천징수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1번에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천징수를 모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거죠. 그래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는 거지.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그래서 기본세율을 계산하는 건 아니죠. 이번에 매월분의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는 3%가 아니라 얘도 뭐로 가요? 공적연금은 얘도 연금소득 간이세액표가 있더라고요. 세액표에 따라서 떼는 거지 뭐 3%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3번에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납세해지는 그 국내 사업장 관계없이 그 거주자의 거류지나 체류지를 한다가 아니죠. 사업장이 있으면 우선 사업장으로 가는 거고 없으면 거류지나 체류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사업장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그리고 4번이 맞는 거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잘 안 보는 거지 위에 거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서울동포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수장의 원천징수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경우로 원천징수하기 곤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서울동포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자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약간 지합적인 거라서 그건 모를 수 있지만 근데 위에 거로 저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7번 보시면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 이거 뭐 간단하죠. 1번 채권 등으로 무기명 그럼 무기명 항상 언제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니까 맞고 이번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이죠. 근데 약정일 전에 받으면 받은 날. 그래서 이번 보시면 약정이한 이자 지급을 전에 이자를 지급받았다. 그럼 지급일이 되는 거고 3번 이자 소득이 발생한 상속재산 뭐 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언제요? 상속 개시일이죠. 사망을 한 때 이때가 될 거고 4번 저축성 보험 보험 차익의 경우는 지급일로 간다. 그래서 만기가 돼서 지급받게 되면 물론 중간 해지하면 해지일이 되죠. 8번 보시면 부산 소득세법상 부당예산 부인 규정으로 옳은 것 이건 뭐 굉장히 쉬운 거니까 그래서 양도, 기타, 사업, 출자, 공동사업자 다 들어가는 거죠. 얘들은 다. 그래서 얘들은 보고 바로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고 네, 9번 보시면 부가세 과표로 옳은 것은 1번 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를 받았다. 그럼 금전의 대가를 받은 거죠. 그럼 금전을 받았으면 내 공급한 시가로 가야 되니까 내가 준 시가 500원이 된다. 그래서 480원 틀린 거고 이번 특수관계한테 시가 1000원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용역 공급을 보지 않으므로 과표는 없다. 특수관계인한테 저희가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는 과표를 시가로 잡는 거죠. 괄호에 있는 거는 뭐 산학협력다 그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산학협력다는 저희가 잡지 않으니까 얘들은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들은 다 시가로 잡으시면 되고 3번은 사업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 인도예요. 그러면 공급으로 보지 않죠. 얘들은 4번 재화에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재화 감가상각 자산 아니고 일반 재고 같은 거다 라고 했을 때 시가가 1000원 원가 800원이면 시가로 가는 거죠. 간주 공급 폐업 시 간주 공급으로 1000원으로 잡으면 되고 10번 보시면은 부가세법상 공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특수한 거래는 아니에요. 기업 보시면 개별 소비세 등이요. 그럼 얘는 다 뭐야? 저희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얘는 대가성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이거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로 하게 되는 거고 얘는 기부채납의 경우는 해당 기부채납 근거된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 그 가액으로 가는 거고요. 당연히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면 제외하겠죠. 부가세까지는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공급 가액으로 가야 되니까요. 이것은 재화나 용을 공급한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 대가 결제 방법이다. 그 밖에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매눌이죠. 얘들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다 제외하는 거니까. 리을은 사업자가 재화용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된지 잘 모르겠다. 그럼 저희 어떻게 봐요? 포함된 걸 봐서 그 받은 대가에다가 110분의 100을 곱해서 공급가액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틀린 거고. 11번 보시면 징수법상 강제징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강제징수를 중간에 멈춘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2번은 사행인 취소죠. 그래서 사행인 취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3번은 납세한 독촉과 납부기 한 전 징수를 받고 세금 안 냈다. 그럼 그 다음 절차로 이제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죠. 독촉 다음 당연히 압류가 될 거고 납부기 한 징수였다면 고지 후에 독촉이 없으니까 얘들은 바로 압류가 가능하고
그리고 4번은 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저희가 멈추지 않죠. 사망해도 그 다음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된다. 12번 보시면 압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한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돼서 국세가 확정된 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국세로 확정되려 추정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압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포탈 행위가 있다고 하면 확정된 후에 징수할 수 없으면 추정된 금액 내에서 압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보시면 세무공무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금고 등을 다 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도 가능해요? 직접 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열 수도 있다. 3번은 뭐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4번은 신분증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얘도 뭐 간단한 거였고, 13번 보시면 납세무 소멸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려면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소멸한다. 제척기간 만료된 거죠, 얘들은. 그래서 부과기간 끝났으니까 소멸을 하게 될 대상이 될 거고, 이번에 교부 청구했으면은 저희가 중단되죠. 권리행사 산 거니까. 그래도 얘들은. 3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부가세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무신고니까 일반적인 케이스 7년으로 간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 4번은 체납자 9개 6개월에서 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추는 거죠. 정지를 하겠다. 14번은 부가세법상 환급하고 조기환급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를 제출하게 되면 예정이나 확정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되는 합계표를 제출한 걸 보겠다. 즉 다시 내지 말란 얘기죠. 이미 낸 걸로 볼 테니까. 2번은 사업자는 각 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 기간이 끝나고 25일 이내에 납세자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신고해야 된다. 이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 1월달 걸 신고했단 말이야. 1월달 걸 신고했는데, 그리고 뭐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한다. 그럼 1월달을 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기환급 신고한 건 제외하고 신고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조기환급 신고한 거는 신고를 하지 않나죠. 그냥 제외하고 신고를 하는 거다. 3번에 관할 세무서장 결정 경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죠. 저희가 환급할 때 이제 얘네들은 확인할 시간이 필요 없죠. 이미 확인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뭐 추가적으로 날짜가 필요 없고 바로 지급을 하겠다. 지체 없이 환급을 하게 되죠. 4번 조기환급이 적용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 기간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표랑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게 되면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 기간 지나고 15일 이내에 사업자한테 환급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 기간 지나고 15일이죠. 그래서 신고 기간 지나고 15일이다.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공급 시기로 부가세 옳지 않은 것은 이번 장기할부요. 장기할부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이번엔 부동산 임대죠. 계속적 공급인데 전세계는 보증을 받은 경우에 예정 신고 또는 과세는 종료를 한다. 그럼 부동산 임대 원래 계속적이지만 예외가 있죠. 전세금 임대 보증을 받았어요. 그럼 간주 임대료고 간주 임대료는 예정 신고 또는 과세가 종료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으면 뭐예요? 보통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지만 간주 임대료니까 예정 또는 과세가 종료로 가게 되는 거고. 3번 보시면 중간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을 해요. 그러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가는 거지만, 근데 영무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땡겨오죠. 그러니까 중간 지급 조건부로 뭐 재화를 공급하든 용역을 공급하든, 뭐 재화였다면 원래 인도가 마지막이 돼야 되지만 인도된 후에, 즉 인도가 좀 빨리 돼서 인도된 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공급시가 도래한다. 그럼 인도 이유권 다 언제로 끌고 가야 돼요? 인도한테로 끌고 가서 공급시를 잡는 거죠. 그럼 용역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제일 마지막에 완료가 될 거 아니, 용역이었으면 서비스가. 근데 그게 좀 빨리 완료됐다면 그 완료 이후에 도래하는 공급 시기는 다 용역이 완료된 때, 그때를 우리가 공급 시기로 하겠다. 그래서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무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에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영무 제공이 완료된 때로 들어간다. 4번 헬스장 스포츠센터인데 이제 연회비를 미리 받는 거죠. 그래서 둘 이상 과세에 걸쳐서 서비스를 주고 대가를 미리 받았을 때는 예정 또는 과세관 종료일이 공급 시가 된다. 16번 보시면 상속재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유족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유족 나오면 고민할 거 없이 비과세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보는 거 틀렸으니까. 이번에 피상속인 신탁으로 인해서 타인으로부터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 소유가 있으면 그 금액도 당연히 포함하는 거죠. 왜냐면 그건 내가 받을 권리니까, 피상속인이.
그리고 3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생명보험금, 이것도 당연히 대상이 되고, 그리고 4번 수익자 연속취탁 있었죠. 그래서 수익자 연속취탁도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 이것도 넘어가는 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17번은 뭐 다른 거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 소득에 대한 그 신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과표나 세액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 그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당연히 첨부해야 되죠. 필수 서류니까 들어가야 되고, 2번은 내국법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과표 세액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 합병 등기 현재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랑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 이런 거 명시해서 제출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세무적 계산서도 당연히 필수로 내야 되죠. 그리고 4번에 저희가 법인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래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외관법에 따라서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는 필수 첨부 서류가 아니죠. 그리고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애들은 만내도 되는 거고 얘는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 틀린 거다. 4번 찾을 수 있겠다 이거죠. 다른 거 잘 기억 안 나도 4번 찾을 수 있고요. 18번 보시면 국세의 환급금 발생일. 그러니까 환급금 발생이니까 결국에는 환급 발생하고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환급 가산금. 그러니까 환급 가산금은 환급금 발생하고 그 다음 날부터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급금 저희 날짜 같은 거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 발생일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1번 보시면 적법하게 납부가 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개정이 되면 뭐야? 시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는 거니까 환급은 언제 발생해요? 그 법이 개정된 게 시행이 된 날에 환급은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죠. 적법하게 납부가 된 후에 법률이 개정돼서 환급되는 경우였다면 당초 신고일이 아니라 그 개정된 법의 시행일 이때 환급이 되고 거기다 이자는 다음 날부터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가 틀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 원천징수무자가 원천징수에서 납부한 금액을 국세관법에 따라 경정청구해서 환급한다. 경정청구 나오면 이제 청구일 뭐 이런 거 아니라 뭐라고 보시면 돼요. 납부 기한 만료일 이제 납부한 때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근로장려금 환급한다면 근로장려금 결정일. 그리고 4번에 적법하게 된 걸 감면받았다. 감면 결정한 날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찾으시면 될 거고, 19번은 소득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된 게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주자이면 기타 사유출이죠. 그리고 2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에 국가로 돌아갔으니까 기타 사유출이고, 3번 입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 처분은 비영리 외국법인이라고 적용 안 하는 거 아니다. 똑같이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국법인이건 비영리 뭐 내국법인이건 또는 외국법인이건 상관없어요.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4번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표를 신고하고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그 외국법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그 국내 사업장의 본점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국내에서 어차피 과세를 하니까 국외의 걸 또 추가로 과세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기타 사유출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였고, 20번 보시면 손익 귀속 시기 법인세법상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품 등 외 자산 양도로 인한 입금의 귀속 사업료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에 속한 사업료를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가 인도하든가 사용 수익하면 그 이전 등기 등록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이다. 그렇죠? 대소인사 중에 빠른 날로 가는 거였고, 부동산 등. 이번에 임대료 지급기간 1년을 초과요. 그러면 얘들은 뭐가 되죠? 장기가 되죠. 장기. 그렇죠? 장기. 장기는 뭐로 가냐면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무조건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급기간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행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에 속하는 사업료인데 입금 송금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일이 아니죠. 그냥 기간 경과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그래서 걔가 틀린 거고. 3번 보시면 중소기업 법인 수행하는 계약 1년 미만 단계요. 그럼 얘도 인도 기준 할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 4번에 법인 수입한 배당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뒤에 있는 건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보실 건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9급 시험은 올해는 간단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80점만 넘으시면은 뭐 조정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올 거고, 그래서 뭐
세법에서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그래서 필수과목을 당연히 잘 해야지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남은 내용 정리 잘 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